안녕하세요.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로는 57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던 인코텀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 인코텀지라고 하는 게 이 자체로도 무역 거래에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무역 실무라고 이제 보셔도 무방하고, 우리 수출이라던가 수입 신고 우리나라 세관에 할 때에도 인코텀지 조건이 항상 들어가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코텀지 같은 경우에는 무역 계약 파티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역 영업 파티에서도 출제가 되어지고요. 무역 계약 파티에서도 이제 단독 문제로 인코텀지에 대한 것만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타의 무역 조건이라던가 무역 계약 조항 이런 부분들, 혹은 또 무역 클레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보기에 어떠한 지문으로 충분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될 인코텀지 이 부분들은요,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꼼꼼하게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코텀지 역시도 비엔나 협약처럼 우리 교재 뒤쪽에 이제 인코텀지에 대한 이제 원문과 국문이 실려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57페이지부터 보게 될 이 부분에는 인코텀지의 내용 중에서도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딱 추려서 보시기 가장 편하게 이제 최대한 연구의 끝에 이제 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숙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인코텀지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무역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합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무역 관행이랄까요? 습관이란 게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이제 ICC에서 반영을 해서 알파벳 3글자로 간편하게 당사자 간의 의무랄까?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서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게 바로 인코텀지라고 하는 거고요. 인코텀지는 우리 1강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상관습법입니다. 국제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어떤 무역계약에 적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강행적으로 뭔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야, 우리 인코텀지 쓰자 라고 하면 이제 인코텀지를 쓰는 건데, 실제 실무에서는 인코텀지가 당연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뭐 수입 거래라던가 수출 거래를 할 때, 그래서 세관에 신고를 할 때에도 이 인코텀지의 조건이 기재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인코텀지라는 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다. 이 자체가 어떠한 매매 계약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매매 계약을 대체할 수도 없다. 단지 매매 계약을 해석하는 데에 이 인코텀지가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기업 간의 어떤 거래 관행을 반영하는 11개의 거래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ICC에서 제정을 했다 라고 하는 것,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이 된다. 그럼 당사자가 합의를 한 거 우리 합의하자 말로 끝이냐? 아니다. ICC에서는 뭐라고 권고를 하고 있냐면, 우리 인코텀지를 이 계약에 준용해서 반영해서 사용을 할게요 라고 이러한 준거 문헌이라는 거를 이제 넣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코텀지 자체가 습관, 어떤 이제 국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코텀지를 받아들여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100% 그대로 반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우리 거래 특성상 필요하다면 내용의 일부를 뭐 변경하거나 해서 사용도 가능한데, ICC에서는 이런 경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인코텀지 변경해서 사용해도 괜찮아. 근데 원래 있던 인코텀지 규칙을 변경을 한다거나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거라면 그 변경이나 수정으로 인해서 뒤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는지까지도 당신들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요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부분 체크해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인코텀즈를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되겠냐. 첫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문헌입니다. 인코텀즈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제 우리 무역계약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코텀즈를 이제 사용을 하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인코텀즈라는 게 그냥 인코텀즈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우리 어떻게 보면 기업 간 거래 관행을 반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행은 거래 관행이라고 하는 건 그 어떤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가 변화해감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코텀즈도 10년에 한 번씩 개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인코텀즈 2020이고요. 그 전엔 인코텀즈 2010이 있었고 그 전에는 2000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계약에 반영하고자 하는 거는 인코텀즈 2020인지 2010인지 2000인지 이 버전까지도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인코텀즈 2020인데 2010 쓰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과거의 것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전까지도 정확히 명시를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뭐 맛배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EXW라던가 DDP, EXW는 매수인의 최대 의무,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뒤에 EXW 어디 이렇게 사용을 해요. 지점을 표시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교재에는 FOB 인천 포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인천 포트에서 프리 수출자는 자유다. 어떻게 되면 인천 포트에서 물품이 온 보드 되면 위험과 비용으로부터 수출자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뒤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EXW예요. DDP예요, FOB예요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인코텀즈 규칙 뒤에는 어떠한 지점인지 인천 포트인지 부산 포트인지 아니면 평택 포트인지 이러한 지점까지도 명확하게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코텀즈는 그 자체가 계약도 아니고 매매 계약도 아니고 그리고 매매 계약에 부수해서 일어나는 보험 계약이나 운송 계약도 아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체할 수도 없다. 다만 이제 매매 계약의 일부에 적용이 되고 이제 계약을 규율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코텀즈에서는 도대체 뭘 정하고 있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어떤 의무 당사자라고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겠죠. 이런 당사자들. 매도인은 뭘 해야 되고요. 매수인은 뭘 해야 돼요. 라고 하는 당사자의 의무와 그리고 비용은 언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넘어가는지 위험은 그러니까 물건이 이동이 되어져서 가야 되잖아요. 가는 동안에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겠죠. 위험은 언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가는지 이 세 가지를 크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의무 같은 경우는 우리 인코텀즈가요. 각각의 규칙마다 A 항이 있고 B 항이 있어요. 그래서 A1부터 A10, 그러니까 A1, A2, A3 이렇게 있고 B도 B1부터 B10까지 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A에서는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B 항에서는 이제 매수인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일반적인 의무라든가 아니면 인도, 매도인 입장에선 인도, 매수인 입장에선 인수 와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위험 이전이라던가 운송 그리고 보험 그리고 인도와 그와 관련된 운송 서류 수출입 통관 그리고 포장 화인 표시 그리고 비용 분담이라던가 통지 예를 들면 우리 무슨 배에 태울 거야 이런 통지들이 있죠. 그런 통지들을 하게끔 하고 있고 이런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A1에서부터 A10, B1에서부터 B10까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1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인코텀즈에서는 이런 것들을 규율하고 있구나. 크게는 의무와 의무와 비용과 위험의 이제 분기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운송보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코텀즈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지 않는가 또 중요해요. 이게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코텀즈 자체는 그 매매 계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이 성립이 되는가 안 되는가, 물품은 어떤 것인가,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계약 관련, 물품 관련, 대금 관련, 분쟁 관련 이렇게 해서 크게 4가지로 나눠놨고요. 계약과 관련해서는 계약의 존부라던가 불가항력이 있으면 계약의 어떠한 이행이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수출입 금지와 관련된 사항들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물품 관련해서는 물품의 성상, 그리고 지식재산권, 소유권의 이전, 이런 것들은 이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관련한 것들과 분쟁과 관련한 어떤 방법이라던가 구제수잔, 이런 거는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코텀즈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 간 거래 관행을 반영한 어떠한 이제 상관습법 국제 규칙이에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냐? 11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EXW하고 DDP, FOB는 일단 들어는 봤어요. 이러한 것들이 총 우리가 이제 3개 정도 들어봤지만 11개가 있다. 그리고 그 11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구분을. 알파벳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알파벳이 E로 시작하는 게 있고, F로 시작하는 게 있고, C로 시작하는 게 있고, D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E로 시작하는 거는 EXW라고 하는 게 있고요. F로 시작하는 거는 FCA, FAS, FOB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C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CPT, CIP, 그리고 CFR, CIF,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D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DAP, DPU, 그리고 DD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얘네들을 이렇게 반으로 뚝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뚝 자를 수가 있어요. 뚝 자를 수가 있고, E로 시작하는 E규칙, F규칙, C규칙, D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요 두 가지는요, 이 F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 예를 들어서 EXW 1,000원이에요, FOB 1,000원이에요 하는 그 가격에는 국제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보시면 가장 편하고요. CD에는 국제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편해요. 뒤에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E로 시작하는 규칙을 사용한다던가 F로 시작하는 규칙을 사용하면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에는 국제 배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국제 배송을 자기가 알아봐야 돼요. 자기가 운송하는 운송회사, 포워딩 회사 이런 데 알아봐서, 내가 중국에서 예를 들면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물건 좀 픽업해 가지고 나한테 갖다 주세요. 배 태워서, 비행기 태워서, 요렇게 매수인이 국제 운송을 알아봐야 되는 거고, CD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에 국제 배송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배송비 먼저 받은 거잖아요. 당연히 배송을 해줘야겠죠. 어디까지? 예를 들어서 CPT 인천 에어포트라고 하면 인천 에어포트까지의 배송을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나눠놨죠. 나눠놓은 게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FAS, FOB, CFR, CIF는 해상 운송 방식에 적합한 이제 인코텀즈 규칙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쪽에 있는 게 해상 운송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상 운송 방식이면 단순히 배 타고 오면 해상 운송이냐? 라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자, 이쪽에도 좀 보일 것 같은데요. 물건이 이동이 되려면 먼저 매도인이 물건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누구에게 주나요? 운송인에게 주죠. 운송인에게 주고, 그 다음에는 매수인에게 물건이 넘어가요.
자,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기는 요 지점 또는 운송인이 매도인에게 물건을 넘기는 요 지점이 선상이 아니라면 전부 다 요 왼쪽에 있는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한 국제규칙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넘기는 지점이 선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가르고 있다. 요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매수인이 EF 같은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체결을 하고 CD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왜?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에는 이제 국제배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59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은 실무자분들이 실수라고 할까요?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게 배송비 포함한다, 포함 안 한다. 그리고 그거는 뭐 CPT 인천 에어포트라고 하면은 인천 에어포트까지 배송을 해준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인코텀즈는 그 물품 가격이 어디까지 물건을 갖다 주는지 그 배송 가격을 표현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9페이지 맨 위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코텀즈를 단순히 가격 지표라고 오해하는 경우 인코텀즈 규칙 선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인코텀즈의 중요한 역할은 뭐다? 가격은 물론이고 물품의 인도 어디서 할 것이냐, 그 인도하는 지점까지가 대부분 위험의 분기점이거든요. 그래서 위험의 분기점을 표시하는 거다. 그 외에 다양한 당사자의 의무를 규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코텀즈 2010과 2020의 주요 차이점이 나오는데요. 조달이라는 내용, 프로큐얼 이 부분은 우리가 인코텀즈 상세 규칙들을 전부 다 확인을 공부를 한 다음에 이어서 마지막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규칙별, 지금 우리가 여기 써놓은 이 규칙별 당사자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은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을 먼저 살펴보고 그 뒤에 해상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을 살펴볼 거예요. 자, EXW를 먼저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편합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가 매도인의 회사, 매도인 셀러의 회사,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매수인의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운송 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 배도 있고 이렇게 보면 비행기도 있어요. 비행기도. 자, EXW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매수인의 최대 의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인코텀즈 규칙이 EXW 규칙 바로 들어가기 지금 전인 이 시점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국제 무역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국내 무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CC에서는 대놓고 뭐라고 하냐면 EXW는 사실은 있잖아, 수출 의사가 전혀 없는 그냥 국내 거래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쓰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부분에서냐, EXW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 그림에 보시면 자, 여기 트럭이 있어요. 트럭이 지금 매도인의 회사까지 온 거예요. 근데 누구의 트럭이냐? 아마 트럭에 보시면 B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E하고 F는 매수인이 국제 운송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차를 보낸 거예요. 근데 물건은 어디 있어요? 물건은 지금 이렇게 바닥에 놓여져 있어요. 바닥에. 매도인은요, 물건을 뚝딱뚝딱 생산을 해서 우리 회사나 공장이나 창고나 그 어딘가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럼 매도인의 의무는 끝입니다. 그걸로. 그냥 물건을 바닥에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내가 매수인과 약속한 날짜까지. 그러면 매수인은 약속한 날짜에 와서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어서 자기 차에 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물건의 운송이 시작도 되기 전에 이미 매도인이 물건을 이렇게 바닥에 놓은 이 시점에 물품의 어떠한 이제 위험이라던가 아니면 이 이후부터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죠. 매수인에게. 그래서 매수인의 최대 의무라고 하는 거고, 매수인이 만약에 이 물건을 차에 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물건이 깨졌어요. 누구 책임이냐? 위험이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매수인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선 강의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 어떤 이제 무역을 할 때에는 무역 이행을 할 때에는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그냥 휙 나오면 안 되고 수입하는 나라에서도 휙 들어가면 안 된다. 각각의 세관에다가 저희 수출합니다. 저희 수입합니다. 라고 이런 신고 절차가 필요해요. 보통은 수출국에서의 수출 신고는 매도인이 하고 수입국에서의 수입 신고는 매수인이 한단 말이죠. 근데 EXW는 뭐예요? 매수인 최대 임무예요. 그래서 매수인이 여기서 허리 굽혀서 물건 찝어서 이 나라 세관에 가가지고 수출 신고도 하고 배나 비행기에 태워서 물건을 가지고 와가지고 수입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기가 또 수입 신고하고 여기서 또 수입 신고가 끝나면 수입 통관이 끝나면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회사까지 가지고 오는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매수인이 전부 다 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W는요, 엑스웍이라고 해서 공장 인도라고 얘기를 해요. 공장 인도. 공장도 인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공장 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설명이 글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요. 그림으로 일단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써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운송 및 보험 부분만 좀 볼게요. 매수인은 인도 지정 장소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죠. 인도 지정 장소에서부터 자신의 책임 하에 운송 계약을 하거나 운송 계약을 누구한테 갖다 주세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간다, 직접 운송을 한다. 매도인은 판매하는 사람이죠. 운송 관련해서 어떤 보안 요건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어떤 필요한, 매수인에게는 외국이잖아요. 정보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제공할 의무는 있어요. 자, 양 당사자 모두 보험 계약에 의무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배나 비행기를 타고 외국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화물에 대한 위험과 화물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코텀즈 규칙에서 화물보험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누가 꼭 들어야 된다라고 어떤 보험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중간에 I가 들어가는 CIP하고 CIF 이 두 개 규칙밖에 없어요. 인슈어런스. 그래서 요 두 개 규칙 모두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이 두 가지 규칙 모두 매도인, 판매하는 사람에게 이제 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FCA예요. FCA 보시면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림이 두 개가 있는데 보시면 하나는 매도인의 영업 장소에서 물건을 넘기는 거고 아래쪽은 매도인의 영업 장소가 아닌 곳에서 넘기는 거예요. FCA는 뭐냐면요. 프리예요. 프리. F로 시작하는 건 전부 맨 앞에 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구의 프리냐? 매도인의 프리다. 매도인이 물건 파는 사람이 와 자유다. 뭐가? 비용과 위험이 자유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냐면 CA가 캐리어, 운송인을 뜻하거든요. 내가 물건 만들어서 운송인한테 물건 넘겼어. 그 운송인은 누구겠어요? 국제배송비 포함이 아니니까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겠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이러는 거죠. 야, 우리 FCA로 하는 데 있잖아. 내가 그 운송인 김씨 보낼 테니까 그 사람한테 물건 넘겨? 라고 하면 그 운송인에게 매수인이 지정한 그 운송인에게 매도인은 물건을 넘기면 그때부터 프리, 자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물건을 넘기는 지점이 매도인, 우리 매도인의 회사 아니냐, 아니면 내가 회사에서 물건을 들어가지고 어디 저기 밖에까지 차 끌고 나가서 약속된 장소에서 물건을 넘기느냐,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만약에 매수인의 운송인이 김씨 아저씨가 매도인의 창고까지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인 나는 그 김씨 아저씨의 차에
요렇게 만들어 온 물건을 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책 교재에 보시면 트럭에 B라고 적혀 있고, 위쪽 그림에요. B라고 적혀 있고, 그 위에 물건이 실려 있어요. 매도인이 실어준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트럭에 물건을 싣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다? 이거는 매도인의 책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W와의 차이, 매도인이 일단 물건을 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도인의 그 회사에 수출 통관이라고 적혀 있고, 매수인에게 수입 통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각각의 나라에서의 어떤 세관에 대한 신고 절차는 각자 알아서, 각자 나라 거는 각자가 클리어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씨 아저씨가요, 매도인의 회사까지 온 경우가 첫 번째였어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김씨 아저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저기 무슨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칠게요.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거기서 물건을 건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인 나도 물건을 집어가지고 내 차에 실어가지고 만남의 광장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만남의 광장에 도착을 했어요. 보니까 여기 김씨 아저씨가 와 있어요. 그럼 김씨 아저씨 안녕. 여기 내 뒤에 차에 물건 실어놨으니까 내려서 가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그림에 보시면, 아래쪽 그림도 트럭에 물건이 실려 있는데, 그 트럭에는 S라고 적혀 있어요. 셀러. 매도인이 자기 트럭에 싣고 나가서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매수인의 혹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의 처분하에 두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처리해서 가져갈 수 있게끔. 이게 FCA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FCA 역시도 61페이지에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이 글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FCA 부분에서 61페이지 아래에 박스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인코텀즈 2020에서 좀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용장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입자를 대신해서 수입국의 은행이 수출자한테 야, 수입자 대신 내가 돈 줄게 라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은행이 수입자 대신에 돈을 무조건 내주진 않아요. 그 신용장이라고 하는 그 레터에 뭐라 이런 걸 쓴다고 했죠. 너가 수출자야, 매도인아, 너가 진짜 물건을 우리나라로 보냈다라고 하는 증거 서류 내놔. 운송 서류, 그 서류는 뭐냐면 말이야, 1. 운송 서류, 2. 물품 리스트, 이렇게 쭉쭉쭉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 첫 번째 운송 서류가 있는데, 그 운송 서류가요, 우리가 배를 타고 오면 빌 오브 레이딩이라고 하는 선하 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 에어웨이 빌이라고 하는 항공화물 운송장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기존이라기보다는 보통은 운송 서류에 물건을 받았음, 운송인이 물건을 받았으면 물건을 받았음이라고 수치의 표현, 리시트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FCA처럼 모든 운송 규칙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FOB처럼 수출자가 프리가 언제 프리냐? 온 보드, 물건이 진짜 배에 실리면 프리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운송 서류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온 보드라고 적혀 있어요. 나 진짜 외국으로 가려고 배 탔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FCA 규칙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인 김씨 아저씨가 물건을 받으면 아직 배나 비행기 안 실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송 서류에 뭐라고 적혔냐면 나 물건 수취했음, 리시트라는 표현이 적혀요. 그러면 수입국의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운송인이 물건만 받기만 했지, 이거 진짜 배나 비행기 탄 거 아니잖아, 우리나라에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 나 수출자한테 돈 못 주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허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인코텀즈 2020에서는 자, 수치라고 운송 서류에 적혀 있으면 매도인이 자기가 필요할 때 혹은 이제 이 상황에서 신용장 거래하에서 물품을 수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거기에 리시트가 아니라 온보드라고 적을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온보드라고 적힌 서류를 우리 박스 맨 아래에 있는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엔 리시트로 적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실제 물건이 배나 비행기를 타면 이렇게 선적 선화증권을 발행을 할 수가 있겠다. 자,
지금 FCA 규칙 하에서 운송인의 지정은 매수인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운송인 김씨 아저씨는 매수인의 말을 들을 거예요. 근데 매도인은 은행에 서류를 갖다 대고 돈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자기가 매수인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네 김씨 아저씨한테 이거 선적선화증권 발행해달라고 얘기 좀 해줘. 라고 이렇게. 그러면 매수인은 그거를 김씨 아저씨한테 지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박스에 있는 거고요. 이때 만약에 어떤 비용이나 위험이 발생된다면, 선적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나 위험이 발생이 된다면 요거는 매도인, 자기가 부탁한 거잖아요.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FCA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 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운송인 인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점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 했죠? F 했죠? 그 다음 C로 넘어올 거예요. 이 C로 시작하는 애들이 시험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C로 시작하는 애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자, 우선 그림을 보시면 우리 C하고 D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에 국제 배송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포함이 되어 있다고. 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림에 보시면 지금 요 트럭에 B가 아니라 S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책에는 S라고 적혀 있고요. 자, 자기가 운송인을 부르는 거예요. 매도인이 운송인을 부르고 물건을 어떻게 해줬어요? 이렇게 실어줬죠. 자기 운송인 차에다가 지금 실려있죠? 물건을 운송인한테 일단 넘기면 나는 운송인한테 물건 넘겼으니까 일단 내 할 일은 다 했어 라고 일단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도인이 부른 가격에 국제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여기까지네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운송인에게 물건을 주는 시점까지만 나는 내가 배송해주기로 했잖아. 배송하기 위해서 운송인한테 물건 넘겼다? 라고, 그럼 난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지정한 운송인이지만 이 운송인한테 물건을 넘긴 순간부터의 위험은 바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배송비, 국제배송비는 자기가 지불을 해야죠.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는 이 지점까지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넘어가는 지점하고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분기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분기점. 위험 먼저 수출국에서 던져 놓고 돈만 수입국 도착할 때까지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규칙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이거는 한글로 우리가 운송비 지급 인도라고 얘기를 해요. 운송비만 지급을 하는 거예요. 물품은 트럭 아저씨한테, 운송인한테 넘기는 순간 물품에 대한 위험 부담은 먼저 던져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발생되는 비용만 자기가 이제 내주는 거죠. 수출 통관 직접 하고 수입 통관 직접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62페이지에 보시면 아래 박스에 서로 다른 비용의 분기점과 위험의 분기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던 EXW도 그렇고 FOB도 그렇고, FOB가 아니라 FCA도 그렇고 지금 이 CPT도 그렇고요. 여기를 살짝 지우고 써보면 단순히 CPT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뒤에 지점을 쓴다. 그래서 여기에 인천 에어포트, 인천공항 이렇게 쓰면 이 지점까지 비용을 이제 CPT 규칙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위험은 어디서 넘어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잖아요. 어디서 넘어가는지 명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은 운송인에게 물건의 점유권을 넘기는 지점이다. 근데 운송인이 한 명만이지 않을 수 있어. 이 트럭 타고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또 어느 항구에서는 비행기로 갈아타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몇 번째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길 때인가? 이것도 이제 합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건의 점유권을 매도인이 넘긴 경우, 이 경우에 물품의 위험은 넘어간다. 이 지점이 위험의 분기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앞에 FCA나 EXW랑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FCA 인천공항이에요. FCA 인천공항이에요. 그러면 FCA 인천공항은 매도인의 영업구역 밖이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매도인이 캐리어에게 물건을 넘긴 그 순간에 위험과 비용이 동시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보시면 EXW랑 FCA 그림을 보시면 그림 아래쪽에 이렇게 짝대기가 있는데 비용하고 위험하고 동일해요. 그 길이가. 근데 C는 어때요? C만 지금 다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르다. 인코텀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사람들 비용과 위험인데, 실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인코텀즈에서 위험의 분기점을 다루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위험의 분기점도 인코텀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C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송계약 체결 의무는 매도인, EXW 또는 FCA와 다르게 운송계약 체결 의무는 누구에게 있다? 매도인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관련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 그 텍스트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텍스트를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매수인은 이 CPT 규칙 하에서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거 운송인을 내가 지정한 것도 아니고 저 판매하는 사람 매도인이 자기가 아는 운송사 써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건데 오다가 이거 사고 나면 어떡하지? 물건 망가지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CIP입니다. CIP. CIP는요,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라고 보시면 돼요.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 그래서 CPT랑 똑같아요. CPT랑 똑같은데 뭐만 추가된 거냐? 보험만 추가된 거다. 매도인이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개 1,000원이야. CIP 1,000원이야 라고 하면 매도인이 부른 가격에는 여기 도착할 때까지의 운송비도 있고 위험은 비록 여기서 끝나지만 이 기간에 위험 발생할 수 있잖아. 이때 발생한 어떤 손실이 있으면 너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할 수 있게 너를 위해 내가 보험을 들어줄게.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보험을 들어줄게 라고 해서 보험 가입까지 해주는 게 바로 CIP다. 자, 우리 그 보험과 관련한 어떤 광고 방송들 많이 있잖아요. 홈쇼핑 같은 데 보면. 그러면 이 계약은 주계약은 뭐고 그러면서 특약으로 뭣도 보장되고 막 이렇게 보험도 하나의 보험이지만 보장되는 범위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화물보험도 그래요. 그래서 화물보험을 크게 3가지 수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무역계약 파트에서 뒤에서 다루겠지만 A, all risk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A가 가장 많이 보상하는 거고 B, C까지 있어요. C가 제일 조금 보상하는 거죠. 이 CIP에서는 A로 ICCA라고 합니다. ICCA, 가장 넓은 보상 범위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ICCA 조건 또는 이와 유사한 조건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가는 동안에 사고가 안 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매수인이 이래요. 나 물건 잘 받았는데 있잖아. 너 내가 지금 보니까 있지. 보험 증권 나한테 안 줬더라? 나 이거 클레임 제기하겠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면 이게 CIP라고 하는 건 매도인에게
보험 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험증권을 제공까지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불완전 이행인 거예요. 또는 부분 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반드시 보험 서류까지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63페이지에 운송 및 보험 부분, 텍스트로 돼 있는 부분 B에 보시면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되 어떤 보험사랑 해야 되냐. 평판이 좋은 보험회사하고 이제 체결을 해야 된다. 수준은 ICC A 수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최소 이제 우리 물품 가액의 110%, 그러니까 이게 최소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떤 시험 문제에서 120%로 가입했다. 그러면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최소 110%이다 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또 매수인이 이럴 수 있죠. 매도인한테 나 ICC로 하긴 했는데 요즘에 뭐 어느 그 나라에 뭔가 좀 정세가 좀 불안하니까 나는 뭘 또 특약을 추가해줘. 이런 식으로 추가 보험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매도인은 해줘야 돼요. 대신에 그 추가 보험은 이 약속된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보험은 매수인의 비용 또는 위험을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인코텀즈 규칙은 변경 수정해서 사용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에서는 ICCA로 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양 당사자가 야 우리 그냥 그 보험료도 비싼데 C로 하자. 제일 낮은 좁은 범위 해주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합의하면 C로도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4페이지 넘어가서 DAP를 볼게요. 자, DAP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D라고 하는 게 Delivered라고 되어 있죠. Delivered at Place예요. 매도인이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at place까지. 그 at plac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물건을 주고받기로 약속한 특정 지점이에요. at place라고 하는 거는. 자, 그 at place까지 딜리버리를 해줘. 그리고 그 딜리버리 하기로 약속한 at place까지 비용과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입 통관 각자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같아요. 해서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애플레이트까지 애플레이스까지 이제 길게 이제 수입국 쪽으로 넘어와 있는 게 아마 이렇게 길게 넘어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요 도착지에 트럭이 있는데 트럭이 누구의 트럭이에요? 셀러, 매도인의 트럭이죠. 자기가 여기까지 갖다 주는 데까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셀러의 트럭이고 물건이 트럭에 실려 있어요. 트럭에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DAP보다 조금 더 매도인이 의무를 많이 지는 게 바로 오른쪽 페이지 65페이지에 있는 DPU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DPU는 보시면 U가 unloaded 된 상태로 물건을 매수인에게 인도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 물건을 운송수단에서 도착지에서 그 운송수단에서 양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건 네 책임이네 내 책임이네 싸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인코텀즈 2020에서 새로 생겨난 규칙입니다. DAP랑 완전 똑같은데 매도인이 물건을 내려주기까지 하는 게 DPU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DAP는 도착지 인도라고 보시면 되고 DPU는 도착지에서 어떻게? 양하까지 해주는 조건이다. 도착지 양하 인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AP하고 DPU는 같아요. 같은데 DPU는 뭐다? DAP 더하기 물건 내려주는 것까지가 이제 매도인의 의무가 되겠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수출 통관, 수입 통관은 각각의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당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DDP가 있어요. DDP는 delivered인데 어떻게? 듀티까지 paid 하고
듀티까지 내주고 이제 듀티까지 매도인이 내주는 거예요. 지금 딜리버드 D로 시작하는 규칙은 매도인의 차량이 지금 이 시점까지 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점까지 차량이 와 있었고 물건을 뭐 내려주느냐 안 내려주느냐 차이였는데, 자, 이 시점까지 오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서 수입 통관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수입 통관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기 갖다 주기 위해서 매수인이 자기 나라 수입 통관을 하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이어서 운송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DDP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최대 임무예요. 비록 외국이지만 자기가 수입국에 수입 통관도 하고 수입할 때 관세 같은 세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세금까지도 지가 다 내주는 거야. 우리 면세점을 뭐라고 하나요? 듀티 프리라고 하죠. 그래서 DDP는 매도인의 최대 의무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가 수입 국가에서 그런 수입 통관까지 할 자신 없잖아? 그럼 DAP나 DPU 써!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EXW도 마찬가지. 만약에 매수인 너가 수출 국가에 수출 통관할 자신 없으면 있잖아? 너 EXW 쓰지 마. FCA 같은 거 써. FCA도 매도인 영업구역에서 물건 넘겨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근데 통관은 누가 한다? 수출국의 수출 통관은 매도인이 하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총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이었어요. 다시 한번 쭉 보면, 자, EXW는 매수인의 최대 의무다. EXW 뒤에 우리 인코텀즈 규칙 뒤에는 어떠한 지점을 쓰라고 우리가 맨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EXW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뭐 매도인의 공장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아예 상세 주소를 풀 주소로 써버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FCA는 매도인의 영업구역 내냐 영업구역 외의 장소냐에 따라서 물건의 어떤 이제 양하라던가 이런 것들의 어떤 의무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FCA도 그냥 단순하게 FCA 이렇게 쓰지 말고 어떻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서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점을 써주면 좋겠다. 자, EXW와 FCA 뒤에 적히는 지점은 수출국일까요? 수입국일까요? 네, 바로 수출국이 되겠죠. 그리고 C 규칙과 D 규칙 역시도 뒤에 이제 어떤 목적지를 써주는데, C와 D 규칙은 바로 수출국이 아닌 수입국의 특정 지점이 쓰이겠다 해서 이것도 EXW 뒤에 있는 지점, CPT 뒤에 있는 지점, 이건 수출국이냐 수입국이냐 이런 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EXW 그리고 FCA, CPT, CIP, 그리고 DDP, DAP 이런 이제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EXW는 뭐냐? 공장도 가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물품 가격이죠. 매도인은 물건 만들어 놓고 자기 회사 어딘가에 그냥 놔두기만 하면 돼. 물건 가격이에요. 자, CPT는 뭐예요? 물건 가격에다가 국제 배송비를 더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돼? EXW에다가 국제 운송 비용이 더해진 거다. 국제 운송 비용만 더해졌을까요? 아니죠. 수출국 내에서 배나 비행기에 태우기 위해서 수출국 내에서 운송한 비용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한 거다. 우리 회사는 예를 들어 일산에 있다. 그럼 일산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가려고 인천공항까지 가는 비용, 수출국 국내 비용도, 수출 국내 운송 비용도 포함이 된 거죠. 이거를 이렇게 인코텀즈 규칙들 나중에 우리가 해상 운송 방식에서 사용한 규칙들까지 다 한 다음에 뜯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뜯어서 한번 정리를 각자 미리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이제 좀 더 깊이 잘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인코텀즈 첫 번째 시간에는요, 이렇게 모든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복습을 좀 하시고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가 해상 운송 방식에서 사용 가능한 규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